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어릴 적 꿈이 과학자였던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좀 드물죠. 과학하면 왠지 골치 아프다,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주 재미있게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팟캐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가 과학자가 아닙니다. 한때는 락 뮤지션이었고요. 다방면에 걸쳐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본인 스스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부르는 원종우 대표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 이름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누적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다고요? 네, 지금 4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2,3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나요?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한번 올리면 한 2, 30만 다운로드 정도가 나옵니다. 네.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사이 정도입니다. 꽤 기네요. 네, 꽤 길어서 지루할 법도 한데 출퇴근하시면서 많이 듣고 그래서 의외로 이거를 배경으로 깔아놓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무슨 배경이요? 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예. 그렇게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종우 대표가 진행하시고 네. 초대되는 분들은 과학자들? 대부분 과학자입니다. 몇 명 정도 초대를 합니까? 포맷이 저희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과학하고 앉아있느라는 메인 포맷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시는 과학자가 한 분 계시고요. 누구죠? 그분은 익명의 K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모두가 사실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컨셉으로 아직까지도 익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문학자시고요. 천문학자? 네. 저희 초대석에도 나왔던 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명현 박사는 아니시군요. 예, 그분도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에 여러 번 나오셨고요. 고정이 계시고 나머지는 저하고 저 동료인 최 팀장이라는 저희 여성 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공개 방송이 또 있습니다. 네.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방면의 전문가,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모셔서 이제 조금 더 강연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항상 거의 90% 이상 과학자가 함께 하고 있죠. 그 제목 본인이 직접 정하셨죠? 네, 저희가 정했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과학하다가 뭘 하는 겁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엄밀함에 대한 좀 무게를 많이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보다도 정보를 어떤 톤으로, 어떤 급으로 전달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하고 앉아있는 한은 이름을 짓는 게 저희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예. 3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거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일단 과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렵다, 골치 아프다. 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때의 기억으로 싫어하죠. 미워합니다, 과학을. 미워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비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물론 처음에는 과학하고 자빠졌네 같은 이름도 생각을 했으나 좀 과하다 싶어서 과학하고 앉아있네로 안착이 됐죠. 하고 앉아있네. 네네. 이게 좀 비하적인 거죠. 약간 그럴 수 있죠. 다들 좋아하십니다. 심지어 과학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사 년 좀 넘었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좀 우연한 계기였죠. 아까 말씀하신 이명현 박사님이
천문학자. 예. 그분하고 제가 우연한 계기로 알게 돼서 예. 같이 이제 강연 같은 걸 좀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SF 쪽에 약간 관여를 하고 있었고. SF 공상과학 소설? 예, 그쪽에. 소설도 직접 쓰셨어요? 소설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기에는 SF 작가들한테 좀 미안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연재하던 걸 묶어서 낸 책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어서 태양계 연대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그 가상 다큐멘터리입니다. 가상 다큐? 네, 그러니까는 우리 페이크 다큐. 예, 그렇죠. 그런 식인데 저는 다큐멘터테인먼트라고. 다큐 엔터테인먼트. 네네, 저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는 천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 태양계 관련돼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태양계와 지구 인류의 숨은 역사다. 네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걸 정말 진지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님을 밝혔죠. 미리 밝히고. 밝히지 않으면 이제 욕만 먹게 되죠. 과학자들한테서는. 근데 그 밝힌 부분 때문에 과학자분들이 이명현 박사님 포함해서 그걸 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명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과학 얘기를 할 테니까 자네는 이런 얘기를 해라.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자. 네. 이렇게 시작이 돼서 같이 강연을 다니고 강의를 다니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이런 걸 계속 좀 해보자, 제대로. 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돈이 안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팟캐스트는 또 제가. 자기들끼리 모여 녹음해갖고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옛날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녹음도 할 줄 알고, 편집도 할 줄 알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무 부담 없이 뭐 한 번 하고 아님 말고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과학에 취미가 많았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이 취미였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그때 우연히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초등학교 3학년 읽은 책은 아닌데요. 글쎄요. 그때 어쩌다가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뭐 키가 이만했으니까 책이 이만했죠, 진짜. 네. 근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별, 사진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기들, 인문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누가 있고. 그 책을 사다 줬어요? 아니면 제가 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3학년 때 아니면 4학년 때. 우연히 발견해서? 예. 어허. 어쨌든 운 좋게 그 책을 사게 됐고 그때부터 과학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빠져들었죠. 예.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중고 등학교를 다녀보니 이게 제가 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일단 제가 수포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수학을 잘 수학이 못하신다. 너무 아이고. 어렵거니와 계산하는 게 너무 싫고. 아이고.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계속 계산을 이제 밀어붙이니까 요구하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과학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혼자서 이제 그런 책이나 보면서 중고등학교 때 꽤나 과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과학 교육이 좀 잘못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이로움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과학의 흥미를 일단 중고등학교에서는 흥미를 끌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진짜 공부는 대학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만 던지니까 과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예, 과학을 포기하고 과학을 증오하게 되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외울 게 많아요. 왜 과학에는? 네. 시험 문제는 전부 그 딸딸딸 외운 거를 하나라도 까먹으면 틀리게끔 만들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기율표 같은 것인데요. 주기율표. 아직도 화학의 주기율표 하면 증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분명히 계실 텐데 주기율표도 이 표가 만들어진 법칙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 그 법칙만 딱 알면 이 주기율표라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고 이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말을 안 해주고 그러게 말해요. 그냥 숫자하고 이런 것만 외우라고 하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 수포자가 되고 이래서 철학을 전공하시게 된 거예요? 예, 저한테는 이제 대안적인 것이었죠, 철학이. 이제 우주의 작동 원리라든가 뭐 나의 존재 이유 같은 걸 알고 싶었기 때문에 철학과를 갔는데요. 철학과도 그 당시 이제 80년대 얘기니까 막상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같이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토의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암기를 시키고 교수님들도 물론, 예, 교수님들도 물론 이제 거기서 좀 참고 갔어야 했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상황을 잘 못 넘겼죠. 재미없구나. 그리고는 철학과에서
과학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물리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걸 그때도 좋아했으니까 불과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1학년 신입생들 들어온 학생들하고 같이 책을 읽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철학과에서 철학과 과학의 연계성을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 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사문난적, 쓸데없는 짓을 한다, 철학과에서. 그래가지고 좀 놀리기도 하고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연은 계속 이어갔는데 사실 기회가 계속 주어진 건 아니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락밴드를 하게 돼서. 그건 또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한테는 딱 3가지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과학, 글쓰기, 기타치기. 아. 이 3개가 이제 그러니까 공부는 얼마나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3개 중에 뭘 해도 좋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과학을 철학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 질문, 그 깊은 질문 쪽으로 가려다 잘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좋아하던 것이 음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음악을 해서 제가 이제 인디 밴드 1세대죠, 소위 말하는. 네, 네. 이제 이론가이기도 했고 인디 예. 글 쓰는 게 또 취미니까. 예, 예. 그래서 밴드를 90년대 중반에 꽤 몇 년 했었고요. 지금은 접으셨어요? 지금은 제가 재즈 밴드를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예. 네. 재즈 밴드를 뭐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잼하고 그 이제 자기 개발, 소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밴드가 잘 안 되니까 다시 글로 돌아가서 책들을 쓰시고. 예, 기자 노릇을 하면서 네. 책을 쓰고 유럽 가서 또 역사책을 쓰고. 역사책.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과학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그런 여정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오신 거네. 그렇습니다. 사실. 결국은. 네네. 초등학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좀 좋았겠다. 혹은 중학교 때.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죠. 과학 관련돼서. 그러네요. 첫 회를 올렸을 때부터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뜻밖의. 그래요? 예, 이게 과학 팟캐스트라는 게 원래 없기도 하고요, 거의. 그리고 저희는 과학 팟캐스트라지만 사실 절반 정도는 개그와 시트콤에 가까운 분위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과학을 몰랐던 사람들이나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배경으로 깔아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면도 있어서 예. 처음부터 좋아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론 저희는 조회수 1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아주 기뻐하고 와,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해지셔서 지금은 이렇게 1000만 단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제는 뭐 다양합니까? 네, 과학에 보통 과학 그러면 네.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보통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물리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네. 천문학이 많이 들어가죠. 천문학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저희 메인으로 늘 오시는 분이 천문학자시기 때문에 그 K라는 분. 네, K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물리학 쪽도 꽤 굉장히 어려운 물리도 많이 다뤘습니다. 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엔트로피 이런 것들은 사실 방송을 하면 들으신 분들이 전혀 모르겠다고, 전혀 모르는데 재밌다라는 묘한 반응을 끌어내는. 어떻게 모르는데 재밌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미스테리고요. 예.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재밌다고 몇 번씩 들으세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것을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물론 라디오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지향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이미 한 100년 전에 나온 그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과학이 밝혀낸 세상이 얼마나 다르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다 보면 판타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기발하기 때문에 기묘하고. 근데 판타지와의 차이라면 판타지는 결국 픽션이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은 사실이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의 매력을 느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그걸 듣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네. 모르겠는데도 재밌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 과학 천문학 분야의 그 TV 다큐멘터리 같은 네. 유명한 프로그램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즐겨 하고요. 뭐 우주 탄생의 신비 뭐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잘 보는데 보다가 상대성 이론 정도까지 오잖아요. 네.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정말.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원 대표님은 혹시 아세요? 상대성 이론이 어떤 건지? 기본 개념만 압니다. 상대성 이론이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고 사실 그 얘기를 절 보고 이제 1시간을 하라면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수가 2시간짜리 4편이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수 상대성 이론 4시간, 일반 상대성 이론 4시간 해가지고 그 정도를 이제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물론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란 것이 뭘 하고 있는가, 과학이 현대 문명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가라는 그 인상은 분명히 전해지는 것이니까 그걸 좀 들려주세요. 과학이 뭘 하는 겁니까? 현대 문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자연과학은 인간이 감각과 경험으로 인식하던 세계를 넘어서게 해줬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넘어서고 있지만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오감에 이제 지배받고 있고 그리고 직접 한 경험들 이상을 크게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은 이제 정밀한 관측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혹은 수학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을 해서 우리의 감각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전파 같은 것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존재한다는 걸 알아낸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로서의 한계, 동물로서의 한계를 넘는 볼 수 없는 세계, 큰 세계, 작은 세계, 숨겨진 세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 그 찾아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세상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놀라움을 느낀다. 경이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하루 똑같고 굉장히 지겹고 어떤 그 답답한 일상성에서 매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청취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제 다들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런 것을 들음으로써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훨씬 넓고 큰 세상이 있으며 세상에 신비가 가득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느낌으로써 좀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의 변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굉장히 넓히고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만족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몰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좀 저는 과학의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의 영성? 영성이란 말이 좀 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꼭 천국과 지옥 같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 세계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만으로도 충분히 신비하고 놀랍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과학이 현대 문명에서 뭘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시는 걸 들으면서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과학자들은 답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현대 문명에서 과학은 뭐 하는 겁니까? 신비로운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서 그 법칙에 기반해서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일구고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겠죠.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을 소비하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스스로 일종의 통역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분들은 아무리 이분들이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도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낮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서 사실 저는 커뮤니케이터라고도 하지만 스스로는 브로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사이언스 브로커. 끼어들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그 부분은 너무 어렵고 비싸니까 이렇게 싸게 만들자 좀. 그러니까 일테로 조정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들자. 대신에 유화적인 쉬움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하자면 상대성 이론의 본령은 다 얘기를 하자 하는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친절함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 빼가지고 정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을. 그건 불가능하다면 똑같은 어려운 얘기를 해도 농담도 섞고 비유도 섞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니 청중 여러분도 모르셔도 됩니다.
라는 식의 위안을 주면서 네. 접근을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있었으면 좋았겠다. 만약에 저한테 과학을 쉽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과학을 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죠. 대중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재밌어 하는 대목이 과학 분야 중에서도 아까 제일 많이 편성된다는 뭐 천문학이나 네. 이런 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별 관련된 건 다 좋아하시고요. 별은 눈에 보이고 좀 예. 낭만적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어려운 기초과학입니다. 제가 처음 팟캐스트 할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과학하고 대중적으로 전달할 때는 항상 좀 옛날에 맥가이버식이라던가 뭐 일상의 과학 혹은 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스펀지라고 지금 없어졌으니까 예. 그런 데서 말해주는 그런 굉장히 주변에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생각들 하셨던 것 생활 같은데 밀착형 그렇습니다. 과학 이야기. 네.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달만 잘 되면 이 거대 담론들 과학의 이 우주의 크기라던가 그렇죠. 양자 세계라든가 이게 정말 신비한 얘기고 이게 전달되면 이걸 정말 좋아들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게 적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한 두어 가지만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줍시다. 네. 극단적으로 제일 큰 이야기, 네. 우주 탄생, 우주의 역사 뭐 네네. 이 이야기하고 제일 작은 이야기, 네. 양자, 뭐 원자, 뭐 요 이야기, 네네. 뭐 조금씩만 좀 한번 해보자고요. 뭐 과학자 아니시고 저도 과학자 아닙니다만 그냥 방송 진행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이에서 네. 요즘 그 우주 탄생, 우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빅히스토리 이렇게도 부르죠. 네, 그런 개념이 생겼죠. 네. 생겨서 사실 또 유명해진 거는 빌 게이츠가 여기에 펀딩을 하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빌 게이츠가 뭐 하라고 펀딩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이 빅히스토리를 교육을 하자.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하고 이런 쪽에서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빅히스토리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역사, 예. 자연사, 또 우주의 역사, 물질의 역사까지 다 합쳐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빅뱅도 들어가고 뭐 무슨 진화도 들어가고 예, 다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학문인데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그분이 어떻게 느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 힘을 받아서 또 여기저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빅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좀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는 만나서 엮어서 좀 거대한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역사가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자라는 거. 우주 탄생의 역사와 인류 진화의 역사가 연결돼 있다. 예, 심지어는 인류 문명의 역사까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학과 자연과학이 만납니다. 사학과 자연과학.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 내만의 융합도 아니고 예. 역사학이 만나고 예. 인문학이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무슨 거라.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만난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이제 페트병이다. 우리 뭐 물 마시는 병. 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식의 관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페트병은 이제 뭘로 만들어져 있나가 되겠죠. 예. 보통 페트병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공장을 얘기할 겁니다. 페트병 만드는 공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거기서 나온다. 그럼 그 공장에서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가 필요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가 석유 아니겠습니까? 석유 화학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예. 석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럼 석유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럼 옛날에 수억 년 전에 이제 그 묻혀있던 뭐 동식물의 유기물들이 이게 이 탄소 성분들이 지금 남아서 탄화수소 상태가 된 게 석유인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식물과 동물들의 얘기로 등장을 하고요. 예. 수억 년 전 동식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탄화수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와 수소로 또 갑니다. 탄소는 어디서 왔고 수소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죠? 수소는 빅뱅 때 생겼고요. 우주 탄생 때? 예, 우주 탄생 때 수소는 모두 다 생겼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전부 다 생겼고요. 예. 탄소는 별에서 수소들이 뭉쳐서 이제 태양 같은 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별 속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별이 수명을 다해 터지면서 탄소가 우주에 내뿜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것들이 합쳐가지고 탄화수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야.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빅히스토리입니다. 네. 이런 건 우리가 이 소재를 하나 딱 잡아서 페트병처럼 얘기할 때는 리틀 빅히스토리라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페트병에 우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통찰을 알자는 거죠. 그 안에 동식물이 있고. 네. 동식물 얘기하다 보면 또 진화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로 또 뻗어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석유를 얘기하면서 석유 문명, 뭐 석유의 어떤 한계, 이산화탄소, 뭐 기후 변화 이런 얘기로 또 한 갈래로 또 나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거를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자, 가보자라는 게 빅히스토리죠. 그리고 페트병을 재활용뿐 아니라 그냥 버리면 썩는데 얼마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공학, 환경과학 네네. 이쪽으로 또 가는 거고. 전후, 좌우, 사방으로 전부 뻗어나가는 진짜 통섭학문이라고. 정말 통섭학문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에 빅히스토리. 예, 요즘에 이제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경향이죠. 그럼 무궁무진하겠습니다. 어느 날 페트병으로 이야기한 거를 안경테로 이야기할 수도 그럼요. 있고, 옷으로 이야기할 수도 뭐든지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작은 소재를 하나 잡아서 들어가는 걸 이제 리틀 빅히스토리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고 큰 빅히스토리는 이제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그걸 또 종합을 하는 걸 또 빅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사실 두 개는 뭐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큰 얘기를 해봤으면 네. 작은 얘기, 원자, 전자, 양자, 이런 쪽에서는 어떤 또 재미있는 얘기거리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한 입장에서는 뭐 제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직접 알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이것을 성과를 내고 있느냐만 말을 해줘도 어디까지 규명해냈느냐? 예, 어느 작은 데까지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만 해줘도 굉장히 즐거워하시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찾아낸, 물론 이걸 이제 실증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찾아냈다기보다는 유추한 가장 작은 물질은 촉근입니다. 슈퍼스트링이라고요. 촉근이라고 합니다. 촉근? 네. 아, 들어봤어요. 촉근 이론 뭐 그거. 네, 그겁니다. 예, 예. 네. 근데 이 촉근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돼 나오는데요. 물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근데 이거죠. 이것을 만약에 제가 잘 드는 예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 짐볼이라고 이렇게 바람 들어가는 공이 있습니다. 네.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구르기도 하고 뭐 하는. 네. 이거를 대충 한 직경 1m라고 봤을 때 예. 그럼 촉근을 요만큼 키우면 이 짐볼은 똑같은 비율로 키우면 얼마나 커질까? 예. 이런 예를 들곤 하죠. 예.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주? 예, 전체 우주만큼 커집니다. 전체 우주. 현재 이제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로 파악한 게 반지름 460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920억 광년이 되거든요. 지름으로 따지면 예,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920억 광년. 네. 그러니까 이 작은 1m짜리 공이. 예, 920억 광년. 그러니까 촉근은 그 1m짜리 공의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그렇습니다. 상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의 작은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희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시사해 주는 바를 얘기합니다. 자, 그걸 들려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우주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먼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천문학 얘기하다 보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경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만 920억 광년쯤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질리십니다. 예. 아니 저렇게 큰 우주에 나는 뭔가 민물도 아니죠. 티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예. 정말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세계가 또 있단 말이죠. 그 작은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방금 짐볼애처럼
우리가 걔네들의 관점에서는 뭐 물론 의식이 있진 않겠습니다만은 전 우주만큼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우리 과학이 대충 파악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대충 인류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크기가. 네. 아주 작은 것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아주 큰 것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작고요. 그러니까는 큰 세계도 그만큼 있지만 작은 세계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결코 티끌이 또 아닌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우주의 크기 같은 걸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알면서 질리셨어요? 절망감이 느껴지죠. 절망감. 사람 뭐 하나. 아. 도대체 내가 점유하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작은 세계를 보다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나도 하나의 우주다. 예. 나도 하나의 우주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내가 점유하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규모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가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사실 불과 한 50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잘 여쭤봅니다. 강연할 때도 500년, 1000년 전에 인간에게 가장 큰 물체는 무엇이었을까? 뭘까요? 어떤 분들은 뭐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태양이 그럼 얼만큼 큰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이제 산이었죠. 산. 네. 제 눈에 보이고 저기 멀리 이렇게 솟아있는 산. 그게 그 당시에 인류한테는 우주에서 제일 큰 물체죠. 딴 거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별은 뭐 그냥 하늘에 박혀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작은 물체는 뭐 소금 알갱이, 설탕 알갱이, 모래알. 그게 우리의 감각의 한계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과학이 알려준 것은 큰 세계는 직경 920억 광년의 세계고요. 작은 세계는 그 촉근의 세계만큼 커졌으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협소했으며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네. 그런 게 주는 것이,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냉소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근데 따뜻하게 얘기를 하고 이걸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세계가 남아있고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네. 저희는 이제 후자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빌 게이츠가 펀딩을 해서 미국 고교 과정에 이런 걸 가르치자. 그렇습니다. 라고 한 것도 네. 우주 앞에서는 좀 겸손해져라. 네. 그러나 또 이 촉근 뭐 이런 걸 배우면서는 자긍심도 가져라. 겸손한 자긍심? 네, 아마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도 그런 방금 표현하신 바로 그런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절망감도 한번 겪어보고 한편으로는 이 작은 세계를 보면서 우월감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주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란 것이 많은 부분 네. 기초과학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빅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우리의 그 문명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결부를 시켜서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점, 시공간의 지점들을 기준으로 세상을 최대한 넓고 또 의미 있게 바라보자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학을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즐겨 본다는 것은 결국 삶의 자세와도 직결되는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과학 이론을 암기시키거나 뭐 수학 계산을 하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럴 필요 없죠. 뭐하러 그걸 합니까? 왜 그걸 뭐 하라겠습니까? 예. 심지어 뭐 새로운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이론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건 과학자가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히 보통 사는 사람들은 또 나름의 자기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학이 밝혀낸 것들의 정수, 의미만 받아들여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 밝혀낸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이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것들을 밝혀냈느냐, 어떤 접근법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벽에 부딪혔고 그 벽에서 때로는 이제 후퇴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틀렸기 때문이죠. 그런 과학의 어떤 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내가 주장을 하면 예를 들어 저도 철학 전공인데 우길 수 있죠. 우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기고 뭐 세월이 지나면 제 우김의 어떤 논리적 한계를 제 후대가 깨고 또 새로 우기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인데 자연과학에서는 우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 부분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 네. 기존의 법칙들은 다
패배하는 거죠. 그렇죠. 또 실험으로 그걸 이제 확인을 입증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 태도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그렇죠.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던 아주 옛날 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문명도 약육강식의 시대로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계속 맞습니다. 수백 년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반드시 자연과학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네. 자연과학적 이 사고가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제 경험으로도 느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괴력난신이라고들 하죠. 그 이상한 얘기들과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혹은 뭐 유혹적인 그런 뭐 사이비 종교라든가 뭐 오만 저는 사기도 예를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나의 중심을. 그런 의미에서 또 과학을 강조를 하죠. 네. 하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사형에 처해졌죠. 사형을 그런 야만의 시대에서 네. 이제는 이 과학적 합리성의 시대로 그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또 화두가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니 네네. 거기에 뭐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이니 그리고 또 뭐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러면 인간들은 직업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는 멸망할지도 모른다. 네.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답을 내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의 관점은 좀 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직업을 잃는다가 가장 두려운 얘기였고요. 일상적으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기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냐.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를 개편할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4차 산업혁명 세상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뭘 해야 할까요? 예,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면 예민해질수록 사실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도 다들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잘 먹고 잘 살까요? 네, 네. 다른 사람들보다. 예. 그래서 뭐 사자 붙는 직업이 된다거나 뭐 또 옛날 얘기지만은 뭐 심지어 요즘 공무원이 되게 인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런 전략들을 짜시죠. 그런데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세계가 도래를 하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로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도 사실은 똑같은 관점을 또 도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 애만 남은 직업 중에 무엇을 골라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하. 이렇게 사고를 하면 시대가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인공지능 혁명의 가장 좋은 그림은 기계에게 일을 시키고 인간은 노는 것이죠. 그냥 놀아요. 뭐 논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예,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창조적인 활동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늘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술 활동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여행. 그러니까는 기계에게 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계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부를 어떤 일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배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직업을 가진다는 것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비슷한 얘기죠. 네. AI와 기계들에서 창출되는 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받아서 네. 전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들을 주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상적인 말씀이긴 한데요. 진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뭐 여러 가지 혁명이라든가 기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정말 이상적인 형태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특정 사람은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못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안 가느니 못한 세계가 되니까 그럼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미리 대비하면 예,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기계의 생산성을 높여서 어차피 소비가 일어나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빈익빈부가 심해져 버리면 이제 실제로는 시장이 극소수를 위한 시장 말고는 붕괴해 버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거기서 더 나가서 그 기계와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또 새로운 인공지능을 창조해서 그들이 판단하니까 아니 인간이란 건 아무 생산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뭔지 모르는 뭐 이상한 것만 하고 있다. 네. 없애버리자. 이런 건 없을까요?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아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일단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나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필터?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이제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만약에 정말로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엄청난 뭐 스스로 발전을 스스로 과학적 발전을 하고 예. 심지어 철학적 발전을 하고 예. 이런 존재가 된다면 걔네들한테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인공지능학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자, 이 팟캐스트 외에 그 과학과 관련된 또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아까 뭐 강연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연도 하고요. 또 저는 과학 콘텐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SF 비슷한 것도 쓰기도 했지만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교육이라는 측면보다도 예. 콘텐츠, 좋은 콘텐츠.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픽션, SF 콘텐츠 네네.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변이 튼튼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예 시장이 없는. 그래요. 예, 특히 뭐 이 문학 쪽, 책 쪽은 이제 시장이 전혀 없는 상태고 사실 SF 영화도 해외의 블록버스터 영화만 흥행을 하지 국내 SF 영화가 흥행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극히 드물기도 한데요. 예. 뭐 만들어진다 한들 흥행도 거의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두 번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망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있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해외와 경쟁할 수 있는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산업 쪽에서 함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바꾸고 그런 쪽으로 좀 뭔가 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과학 분야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대중적인 수요가 있다는 게 이번에 발견되고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저희 팟캐스트라든가 일부에서만 국한된 이런 수요들을 그래서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SF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과학만큼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주 전쟁, 그 레이저건 이런 걸로 싸움이나 하고 이런 게 SF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것도 SF지만 실제로 SF 문학이라든가 영화 중에 수작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라든가 그 놀라움은 사람들이 과학을 조금 접했을 때 저희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의 고갱이를 접했을 때 느끼는 것 이상의 충격과 감동을 줍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SF 자체를 너무 이제 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SF가 그런 거라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보다 SF의 진입 장벽이 더 높은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죠, 사실. 거꾸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콘텐츠나 산업이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SF 영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 역사상 20개의 탑 흥행자 영화가 생겨난 이래로요. 네. 20개 중에 9개가 SF 영화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하, 예. 시장이 엄청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렇게 영화가 커지고 지금 뭐 1,000만, 2,000만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SF 쪽에 영화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거대한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거. 또 그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얘기고.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성공한 적이 없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영화 관계자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SF를 만들어서 SF의 소위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을 공격하진 못하더라도 아시아권은 저희 한류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쪽은 충분히 저희가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중국이 SF 쪽도 아마 우리보다 앞서서 뛰어들고 있어요. 중국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컨텐츠에서 앞서기 때문에 지금 한 3, 4년, 5년 내로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면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큰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SF 시장 자체가 원래 영화 쪽에서 파워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제 역으로 국내 SF 뭐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네요. 영화가 탄생된 이후 지금까지 중에 가장 흥행된 것에 20편 중에 9편이 SF. 9편? 네. 그중에 1등이 어떤 겁니까? 제가 좀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바타, 터미네이터, 스타워즈 뭐 이런 것들이 상위권을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 그리고 저 트랜스포머. 얘기 들어보니까 다 네, 그러네요. 이런 영화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일단 제작비가 많이 들고. 하지만 이 때를 놓치고 나면 맞아요. 예, 물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우리보다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좋은 과학 컨텐츠가 곧 경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산업적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네.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네.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학을 선도할 뿐만 아니고 시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죠. 아쉽네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이 전 세계 장난감 시장을 바꿔놨다. 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못하죠.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과학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요.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2개의 영화가 나오는데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입니다. 비슷한 소재죠. 예, 하나는 네. 혜성이고 하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얘기였는데 이 영화 2개가 나오면서 이 영화가 여론을 형성해서 미 의회를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예. 가 돼서 그 시점부터 실제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지구에 부딪힐지도 모르는 이 물체들, 네. 니어 얼스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찾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위험 물체들의 크기와 이제 궤도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쪽 그 과학의 이 컨텐츠가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네. 과학의 붐을 일으키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프로젝트에 세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먼저 인식을 하고 여론이 형성되고 우리가 이거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세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 정부가 일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의회에도 이게 영향을 주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아쉽죠 아직은. 바로 그 대목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 같습니다. 네. 과학자들과 정치, 과학자들과 경제, 과학자들과 문화 콘텐츠, 네. 결국은 대중. 그걸 연결해내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더 많아져야 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원 대표님이 하실 일도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과학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큰 이익을 얻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정했느냐 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뭐 하고 계신지 이제 조금 어렴풋이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